자, 오늘 항일 역사 토크 콘서트 두 번째 시간이고요. 광복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의 길목인 은평과 인연이 깊은 독립운동가 두 분을 선정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는, 또 항일 음악도 함께 감상하고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신흥무관학교 교장과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하셨던 윤기섭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고요. 오늘은 또 은평에 있는 숭실학교 1회 졸업생인 임시정부의 마지막 비서장이셨던 동암 차리석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전속 MC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2017년부터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직업은 프리랜서 MC입니다. MBC와 교통방송에서 TV와 라디오를 하고 있지만 보신 적은 없으시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은 강원도에만 나옵니다. MC로 노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요. 그리고 은평구와 은평문화재단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항일 역사 토크 콘서트 우리 차리석 선생님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음악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반도 1 음악을 준비했는데 작곡은 리산으로 되어 있고 작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가 있는 음악인데 오늘은 연주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토크 콘서트 함께 진행할 우리 전문가 선생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으로 우리 황민호 교수님을 모시겠는데요. 우리 황민호 교수님은 숭실대 사학과 교수이시면서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회장, 그리고 또 독립운동사 전문가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숭실대학의 독립운동사 서울 받으신 분이 92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라고 방학진 선생님이 나오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전공은 원래 만주독립운동사가 전공입니다. 근데 이건 설명드리기 좀 그런데 만리장성 넘어가 봤는데, 그러니까 안쪽이 이제 바깥쪽이 만주고 만리장성 넘어서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이라는 인식이거든요. 또 만리장성 넘으면 상황이 또 달라요. 그래서 동암 선생님 활동하셨던 임시정부하고는 살짝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며칠 공부했어요. 한 2, 3일 공부했거든요. 아, 좀 더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니까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민호 교수님이 조금 엄살을 부리신 것 같고요. 네, 사학과 교수님이시고 독립운동사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또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회장이시기 때문에 네, 지금 약간 겸손하시면서 엄살을 좀 부리셨는데 누구보다도 아주 해박하게 오늘 설명과 말씀을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황민호 교수님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차수진 선생님인데 의왕 챔버 오케스트라 대표십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연주해 주시는 의왕챔버 오케스트라의 대표이자 오늘은 피아니스트고 또 오늘 여기 동암 차이석 선생님의 친손녀로 이 자리에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수막에 쓰여 있지만 우리 차수진 선생님은 동암 차리석 선생의 손녀 되시겠습니다. 네, 의왕 챔버 오케스트라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오케스트라인지. 네, 저희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의왕 경기도 의왕 지역에서 처음 시작이 돼서 이제 스트링 챔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에서 이제 문화예술 기획 연주라던가 많은 종류의 교육, 문화예술 교육을 지금 하면서 또 지역 예술가를 발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정당 18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악장 장미영 선생님, 그리고 바이올린의 홍은지 선생님, 그리고 비올라 오한나 선생님, 그리고 첼로의 김희 선생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렇게 오케스트라 활동하시면서 오늘 이제 이른바 항이 음악을 연주하실 텐데 그 전에 좀 연주하셨거나 그런 기회가 좀 있으셨나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사실 저희는 이번이 처음 하는 이 프로젝트인데 저도 그 항일음악 330전 최근 오래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회가 생겨서 그 내용을 많이 살펴보고 작곡자라든가 그 의미라든가 또 그 안에 그 작곡의 그런 작곡가들의 형태 외국에서 온 곡도 많고 직접 작곡하신 곡도 많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가 됐고 저희 단원들도 이번에 처음 이 경험을 하면서 많이 관심이 생기시고 좀 약간 비장한 마음으로 저희가 연습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조부께서 독립운동가시고 또 차리석 선생의 이제 손녀신데 피아니스트고 음악을 하시는 분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렇게 이런 기회에 자주자주 네. 연주도 해주시고 네, 그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굳은 의지를 예.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네. 그럼 굳은 의지를 담아서 오늘 건반을 세게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차차 얘기를 풀어가겠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동암 차리석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동암 차리석 선생 양력을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881년 7월 27일 평남 영원에서 출생하셨고요. 1945년 9월 9일 해방을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거하셨습니다. 현재 효창원 임시정부 요인 묘역에 안장되어 계시고요. 주요 활동으로는 이제 1907년 신민회 활동 그리고 평양 대성학교 설립에 역할을 하셨습니다. 1911년 신민회 사건으로 체포돼서 옥고를 치르셨고요. 1914년 기성골단 고문, 1919년 중국 안동에서 안동 청년단 조직, 상하이에서 독립신문사 기자 활동을 하셨고요. 1920년 임시정부 지방선전부 이사, 1922년 임시의정원 의원, 시사책진에 참가, 1923년 흥사단 원동 임시위원부, 그리고 1930년 한국독립당 참가, 임시의정원 부의장, 그리고 1935년 임시정부 국무위원, 그리고 임시정부의 마지막 비서장이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계십니다.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차리석 선생 이야기를 하겠는데 일단 우리 황 교수님께 차리석 선생의 부친 차시현 선생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친이신 이제 차시현 선생이 1895년 여름 서울에서 언더우드를 만나서 열렬한 기독교 신자로 변모했고 이 언더우드가 그 유명한 그 연희정문도 만드신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영향으로 차리석 선생도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사랑방 학급에 들어가서 신학문을 익혔는데 이 사랑방 학급이 숭실학당의 전신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이제 숭실고등학교, 숭실대학교의 뿌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까 이제 뭐 숭실 동문 가운데 독립유공자가 몇 분이다 뭐 이런 자랑도 좀 해주셨는데 이게 숭실이 우리 역사에서 최초가 참 많은 그런 학교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숭실대학 나왔습니다. 숭실대학이요. 그러니까 대학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배제학당도 있고 이화학당도 있어서 이제 왕실하고 가까운 서울에서 시작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대학은 1907년에 그 대한제국 학부로부터 대학 설립인가를 받았고, 장로교, 미국의 장로교 선교부에서 대학인가를 받았으니까 숭실대학에서 한 건 우리나라 대학 역사의 모든 게 다 숭실대학에서 한 건 다 최초라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뭐 교지를 냈다든가 신문을 냈다든가 악단을 만들었다든가 뭐 합창단, 저희 학교 합창단이 무지하게 유명합니다. 노래도 잘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첫째는 박정희 대통령 때요. 박정희 대통령이 국학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고유권 자랑하시느라고 성균관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지금도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서양에서 만든 제도인데, 중세 때 대학은 르네상스 와서 이제 대학이라는 제도로 정착이 되는데, 그 대학 안에는 자유와 평등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과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균관에는요, 일단 평등 없죠. 그 신분제 사회니까 평등 없고, 자유는 성균관의 학생들이 국왕이 잘못해도 대들 수 있을 정도로 자기들만의 자유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하고는 다르죠. 그 다음에 과학은 없고 기술은 있었는데, 그 기술을 되게 천시한 거니까 실제로 성균관은 그 중세사회 조선시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시대가 필요했던 고등학문을 교육한 기관이지 그게 대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이 자유와 평등과 과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가 분명해지는데, 그런 것들의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숭실대학이 서양의 공부를 받아들여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거기에 과학적 학문,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게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차이석 선생님은요, 평양 숭실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제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하고 베어드의 부인 애니 베어드라는 분이 오셔갖고 1907년에 대학을 만들기로 했어요. 중학생들이 다 졸업을 하니까 대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미국에서 배운 제도에 따라서 이제 대학을 만드는데 교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재를 만들어서 처음에 교재를 만드는 게 천문약해, 그다음에 식물도설, 그다음에 뭐죠? 생리학 초건, 그다음에 뭐 동물학 이런 것들 자기네들이 대학에서 배우니까 그분들이 대학에서 배운 걸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근데 식물도설에 보면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학교 박물관에, 제가 박물관장도 했습니다. 우리 그 박물관에 그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을 한글로 옮기는데 의미가 잘 안 통하는 건 숭실중학 졸업생 차이석 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서문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말하면 차이석 선생님이 굉장히 똑똑하시는, 저는 이제 그걸 설명을 본 사람이니까 더 강조하면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었고, 그게 1907년 대학 설립하고 2학년 과정에 식물학 강의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식물학 강의에서 애니 베어드 여사의, 베어드 그 선교사의 부인인 애니 베어드가 그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거나 교재를 사용했다면, 차이석 선생님 최초로 우리나라 대학 식물학 대학 교재를 만드는데 일조하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임시정부 100주년하고 3.1운동 100주년 때 조사를 해보니까 92분이 이제 서훈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추모탑을 세웠어요. 학교 정문 들어올 때 추모탑을 세웠더니 그걸 국가보훈처에서 대학 최초로 그 현충시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네. 역시 숭실대학교 그 동문 출신 교수님답게 네, 학교 자랑 플러스 이제 내가 만들었다 본인 자랑까지 이렇게 곁들여서 해주셨는데, 네, 네, 진짜라고 지금 강조해 주셨고요. 혹시라도 지금 앞에 성균관 공문 계시면 네, 오해는 안 해주십사. 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리석 선생께서 그러니까 이제 숭실 1회 졸업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중학교 1회. 네. 그리고 손녀이신 우리 차수진 선생님도 숭실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에 있는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해서 네. 저도 숭실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숭실이 은평구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이 자리를 마련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또 TMI로 저희 신랑은 숭실고등학교를 나와서 은평구에 살면서 숭실고등학교를 나와서 제가 네. 오늘 오빠도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참석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했는데 오늘 아이들을 돌보느라 못 와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갑자기 또 이렇게 숭실이란 두 글자가 더 뜻깊게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소년 차리석이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그런 수재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리석 선생이 이제 세상에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18살 때 1898년 이제 평양 모란동에 있는 회제정이라는 정자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고 난 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연설을 남강 이승훈 선생도 44살이라는 나이에 들었는데 그 연설을 딱 듣고 술 담배 끊고 모아놓은 자본으로 오산학교를 설립하면서 이제 애국 개몽운동에 투신했다 뭐 그러는데 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유명한 연설가잖아요. 네, 이때 그 쾌재정 연설은 어떤 내용의 연설이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애국개몽운동을 대한제국계 우리나라에서 대한제국 독립운동하셨던 그러니까 독립운동계의 선배님들이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연설을 제일 잘했다고 알려지시는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하고 성제 이동희 선생님인데요. 이동희 선생님도 연설을 무시하게 잘하셔갖고 연설을 한번 가는 곳마다 연설을 하면 학교가 생긴대요. 그래갖고 학교를 100개 정도를 세웠다는 연설로만 100개를 세웠다는 기록으로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소문은 그런 거 논문 그 책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쾌재정 연설은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원문이 전체가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고종 황제가 탄신하신 기념일에 그러니까 그 평양 지역에 독립협회 하셨던 분들이 이제 주선을 하신 모양이에요. 축하 말하자면 연설회 같은 걸 하셨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뭐 감사도 오고 관찰사도 오고 지휘대장도 오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연사로 안창호 선생님이 나서셨는데 안창호 선생님 쾌재정 연설은 크게 얘기하면 지금 쾌재를 부를 만한 것과 쾌재를 안타까운 것, 그러니까 쾌재가 아닌 안타까운 것들을 18개 조항 항목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쾌재라고 한 건 뭐냐면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쾌재고 임금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이 또한 쾌재고 또 뭐 그런 식의 쾌재인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반민 합동으로 이렇게 다 만났으니까 이것도 쾌재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지금 대한제국의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말하자면 뭐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들이 하도 고단하니까 신사도가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사도는 뭐냐면 바울사도 같은 거예요. 이 양반이 기독교 신자시니까 바울사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통치를 잘해주기를 백성들이 못 빠지게 기다리는데 이게 무슨 하늘만 쳐다보고 대책이 없는 일이니까 3일 동안 하늘만 쳐다보다가 비 안 오는데 하늘만 쳐다보다 기다리다가 애매한 백성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이냐. 그 다음에 수령들이 와서 잘 다스린다고 해서 뭐 대관도 오고 소관도 오는데 옷 잘 입고 오는데 와갖고 존문이라는 걸 보낸답니다. 근데 그 존문이 뭐냐면 수령이 자기 관내가 잘 돌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직접 방문을 한대요. 집에. 아니면 이제 자기가 방문을 하기 어려우면 잘 지내십니까? 이러고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부임 인사차 편지를 보내면 그게 이제 존문 편지이거나 존문인데 가면 이제 존문이 되는데 가서 물어본 거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편지를 받으면 대체로 편지로 하는데 그 편지를 받으면 답례를 해야 된대요. 근데 만약에 답례를 안 하면 불효했다 그래서 곤장 치고 그 다음에 농사 게을리졌다고 그래서 곤장을 쳐갖고 할 수 없이 뇌물을 바리바리 쌓았고 갖다 줄 수밖에 없는데
관리들은 그걸 받아서 뭘 하냐면 대동강에 그 연회를 베풀어서 무슨 손화정인가 무슨 좋은 술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매일같이 연회나 베풀고 주색작 말하자면 주색잡기를 하니까 이건 부재 아니냐. 그렇게 비판 연설을 18항목을 하셨답니다. 그걸 듣고 이제 차이석 선생님이 평생 안창호 선생님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안창호 선생님을 존경하신 거고, 아까 이승훈 선생님은 오산학교를 세우신 거죠. 그리고 오산학교의 교장이 조만식 선생님이고, 조만식 선생님이 평양 숭실중학을 나오신 거죠. 네. 그 정도 할까요? 네. 기승전 숭실로들 마무리해 주시고요. 1898년 연설인데 1898년에 도산 선생은 이미 조선에서 지금 말로 하면 셀럽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셀럽. 예, 아주 유명한 그런. 유명한 그렇죠. 네. 그때만 해도 예. 미국 갔다 오는 것 자체가 아이그 대시고. 미국 갔다 오시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니까. 음. 거길 갔다 오시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독립운동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정도니까. 네. 그 서양의 사정에 능통한 분이고 또 말씀도 잘하시고 서양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지들도 많이 모셨어요. 네. 제가 셀럽을 아, 훌륭하십니다. 셀럽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죠. 예, 예. 그냥 저 같은 사람을 셀럽이라고 하는데. 좋은 친구가. 예, 예. 그러면 차리석 선생님의 삶을 얘기할 때 도산 안창호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두 분의 인연의 첫 번째 만남이 그 회제적 연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하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버지가 개명하신 분이니까 아버지가 이제 언더우드를 만나고 평양에 와서 깨우치신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곽에 사시다가 평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독립협회 평양 지부의 한석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회장가셨는데 그분이 평양 신학교 1회 졸업생인데요. 그분은 평양 신학을 졸업하실 때 뭘 하셨냐면 그 졸업식 사진에 태극기를 걸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 보고 니네들 그따위 할래 다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라고 다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와갖고 우린 독립을 해야 되는데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건 얘기가 다르죠. 그럴 정도로 민족의식이 있는 분인데 그분하고 친구이거나 아니면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 아버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시는 그러니까 차이석 선생님 아버님이 훌륭하신 개명하신 분 같아요. 네. 자, 오늘 동암 차리석 선생 이야기를 하면서 숭실중학 1회 졸업생이시기 때문에 또 숭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사에서 보면 대고인 사건, 3.1운동, 광주 학생운동에서 이제 숭실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또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신사참배 요구에 맞서서 1938년 스스로 폐교하는 결단을 내리는데요. 자, 이런 숭실학교 출신이 만든 또 항일 음악도 있죠? 차수인 선생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음악인데 제목은 조선 어린이 노래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를 작곡한 강신명 선생은 평양 숭실정문학교 출신이시고요. 강신명 선생님은 평양 숭실정문학교 재학 시절에 말스베리 선교사께 작곡법을 교육받으셨어요. 그래서 평양 성음악교회에서 한국 최초의 어린이 전문 전도사를 지내셨습니다. 이때 주일학교 운동과 동요 운동 활동을 하시면서 1930년대 음악적으로 특히 아동 음악적으로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들려드릴 조선 어린이 노래는 어린이야말로 역경에 처한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이자 자산임을 아름답게 비유한 동요곡입니다. 갖고 계신 리플렛의 가사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연주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조선 어린이 노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노관우 앙상블이 음악을 해줬는데 그때는 이제 악기 구성이 가야금도 있었고요, 건반 그리고 이제 일렉트릭 기타, 약간 좀 퓨전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왕 챔버 오케스트라가 피아노 5중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좋네요. 네. 자, 차리석 선생님 이야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차리석 선생님의 이제 삶에서 신민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우리 그 독립운동사에서 신민회라는 결사체가 갖는 의미가 정말 크지 않습니까? 네. 차리석 선생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민회가 어떤 단체고 또 독립운동사에서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 네, 우리 교수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신민회는 그 새로운 국민을 만들어서 나라를 독립운동하는데 기여하거나 독립국가를 만들겠다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새로운 신의 백성예자죠. 새로운 신의 백성이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점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안창호 선생님이 딱 보니까 이게 조선총독부 이거 해갖고 잘못해갖고는 이거 다 잡힐 것 같으니까 비밀조직으로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유명하시다는 분들은 다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 계통으로 따지면 독립협회 하셨던 분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국채보상 운동했던 사람들이 남아있고, 양기탁 선생님처럼 대한매일신보나 황성신문 했던 언론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목표는 뭐냐면 그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희 선생님은 가는 데마다 이제 100개를 세웠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고, 안창호 선생님도 대성학교를 세우시고, 이동희 선생님이 세우신 학교 중에 고창학교고, 그 다음에 뭐 오산학교, 이렇게 다 그런 계통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든 자식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만주를 전공하니까, 그 다음에 이분들이 잘 하시는 건 뭐냐면, 독립운동을 해야 되니까 독립국 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만주 같은 데 가서 만드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신흥공관학교, 그 다음에 나자구 공관학교, 그 다음에 상해에도 공관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장교를 양성하면 되는 거니까. 사병들은 총 주고 진격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교를 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그 비행학교. 비행학교 있어요. 갑자기 이름 노백민. 네, 저희 강의. 네. 노백민 장. 노백민 장군이 그 비행기 타고 동경을 폭파하겠다는 굉장한 낭만주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 가문에 노덕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독립운동의 기반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업 발전은 조선의 사람이 별거 아니니까 할 게 없으니까 마산 자기회사를 만들었다고 교과서에 나오는데,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마산 자기회사, 왜 여기 마산까지 있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평양에 마산동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거기다가 자기회사를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이 서북분들이시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의 기틀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이석 선생님은 기록에 의하면 서울에서 신민회를 만들 때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이제 그 김영재 사내라고 그 세브란스 의전에 그분도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신민회 만들 때 그걸 도와주셨는데, 그때가 1907년에 군대 해산을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총격전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미스터 선샤인에서 보던 것 같은 거의 비슷한 총격전이 벌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록에 의하면 안창호 선생님하고 거기 이제 차이석 선생님 얘기는 안 나오는데, 안창호 선생님 그 부상병들을 도와줬다고 그러니까 아마 같이 하셨거나 아니면 그때 잠깐 다른 데로 외출하셨거나, 어쨌든 그 현장을 목격했거나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분이신 거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원래 외국인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면서 여자 간호부들을 뽑았는데, 이 여자 간호부들이 남자 환자를 간호하는 때는 앞으로도 20년 이상 교육이 필요할 거다. 그렇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총격전을 보고 부상병들이 대한제국 군인들이 부상당해서 들어오니까 여자 간호부들이 약품하고 동대를 들고 와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슨 그 병원장이,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20년 넘게 가리켜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에 이루어졌다. 단 하루 만에 20년의 벽을 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시기에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이 동암 선생님이나 안창호 선생님이나 그 서울에 살던 일반인들이 느끼는 이 절망감이나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예. 지금 뭐 저기 우리 학생도 한 분 모셨는데 지난주에 왔었던 그 학생인가요? 아 그래요. 네, 반가워요. 네. 뭐 지난주에 이제 윤경로 선생님도 신민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게 이제 백오인 사건으로 여러분이 옥고를 치르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차리석 선생도 이제 징역 8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신민회가 지향했던 게 민주공화국이죠, 그렇죠? 공화국이죠. 공화국이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공화국을 생각했다는 게 저는 참 놀랍게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입헌군 주제 정도를 생각하거나 근데 이제 미국식 대통령제가 있기는 했지만 입헌군 주제를 생각하는 정도이거나 아니면 나라를 다시 재건한다 그러면 고종황제 남은 아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다시 이제 그 조선왕조로 돌아가거나 뭐 이런 거때 이런 거였는데 그때 민주공화제 혹은 공화제 그때는 민주가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공화제만 해도 예. 공화라는 게 뭐냐면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도자들이 생각할 땐 권력을 나눌 문제. 지금 고종이 뒤에 이게 별로 믿음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각자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해도 고종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종이 죽었을 때 국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고종이 불쌍한 거예요. 마누라 칼 맞아 죽었지고 자기는 국살당했다. 제가 너무 과격하게 가는데 그러니까 아직 민주는 터득이 안 되는데 그 민주를 임시정부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좀 오버하는데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 1919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무정부주의 하는 사람은 무정부주의로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권력 쟁취가 안 되니까 결국 운동은 열심히 했지만 뭘 제안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1918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소련식 공산주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입헌군 주제 같은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서너 가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는데 김자진 장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니까 그 대종교를 같이 믿어서 다 단군의 자손으로 살면 일본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대종교거든요. 예.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갈 길 다 간 거죠. 다 갔는데 임시정부가 끝까지 민주공화제를 했고 돌아와서 우리가 민주공화제를 해봤어요. 그죠? 여러 가지 난관을 거쳐서 민주공화제를 했더니 결과가 뭐냐면 200년 만에, 그러니까 200년이 아니라 또 독립한 지 한 몇 년 됐지? 한 7, 80년, 100년 안에 이 안짝에 세계적인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단히 중요하고 동암 차이스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 간판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나라의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에 아니면 해방 이후에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잖아요. 이게 6위래요. 근데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 간판을 지켰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끝까지 그 실험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임시정부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하고 기념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임시정부가 잠깐 존폐론이 있을 때 그 존폐론을 물리치고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킨 동암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요. 예.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을 지향했고, 네, 그게 결국 지금 우리의 기반이 됐던 거고, 그 임시정부가 민주공화국을 지향할 수 있었던 또 그 근거에는 이 신민회의 공화주의가 있었고, 그 신민회의 한 축에 오늘 동암 차리석 선생이 있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황민호 교수님 그 마이크 잡으시기 전에는 상당히 수줍음도 많으시고 그렇게 제가 첫인상을 뵀는데 이렇게 말씀 이렇게 쭉 하시니까 쭉쭉쭉 나가시는데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음악 한 곡 감상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차수진 선생님도 이제 저희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항일음악 330곡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안창호 선생님이
노랫말을 붙인 곡이 14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오늘 들었던 한반도 일도 이제 안창호 선생이 작사를 하셨는데, 안창호 도산 선생님이 작사하신 노래 연주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들려드렸던 한반도일도 안창호 선생님 곡이었고,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작사하신 부모 은덕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나사나 높은 사나 내 아무리 높다 한들 우리 부모 날 기르신 높은 은덕 미칠소냐라는 노랫말로 시작하는데, 이 곡은 국내를 비롯해서 1910년대 만주의 학교나 항일 지역에서도 자주 부르던 노래로 부모의 은덕을 기리는 주제의 음악입니다. 항일 의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가사 속 부모는 조국을 상징하였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조국의 존재를 역사적으로 확인하며 독립의 의지를 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부모 은덕가입니다. 네, 부모 은덕가 감사합니다. 음악 들으시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 은덕가가 왜 항일 음악이지 이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항일 음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하고 싸울 때 그걸 독려하고 힘을 주는 음악도 항일 음악입니다만, 아까 우리 차수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주나 그쪽으로 이제 가서 학교를 세우고 또 후대들을 교육하고 그럴 때 함께 불렀던 음악도 광검이라는 항일 음악으로 저희가 이제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을 그리워하는 노래, 그런 것도 이제 또 항일 음악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네. 안창호 선생님께서 좋은 가사 많이 쓰셨네요. 네. 안 교수님, 왜 자꾸 제 눈을 피하십니까? 자, 부모 은덕가 들었고요. 최초의 비밀결사 신민회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제 그 이후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때 동암 차리석 선생님은 반드시 조국 독립을 이루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필성이라고, 네, 반드시 필자에 이룰 성자를 써서 필성이라고 개명을 하고 중국의 안둥, 네, 그때 지명이고요. 이제 지금은 단둥이죠, 단둥. 네, 거기로 이제 망명을 하십니다. 3.1운동, 3.1혁명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3.1운동은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정부주의자들도 있고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민족주의자들도 있지만, 모든 이념이나 지향 이런 걸 떠나서 모든 독립운동 세력들에게 진짜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그런 혁명이었죠. 네. 설명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가 명성황후가 피살당했을 때 1차 의병이 일어나는 게 1883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1차 의병이고
2차 의병이 1907년 군사행사 때가 이제 의병전쟁에서 그 독립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분들이 이제 1세대죠. 1세대고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2세대인데 무슨 차이가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2세대에 3.1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신학문을 배운, 그러니까 일본하고 머리 싸움을 해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조금 중세적이잖아요. 그걸 벗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왜 싸웠느냐면 왜 3.1운동 때 싸웠냐면 일본 재판장이 손병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으면 제 점잖게 해야 되는데 유튜브 줄 텐데. 그러니까 유튜브 점잖지 않습니다. 원래. 그 나라가 망하면 그때 독립운동을 하든지 3.1운동을 해야지. 왜 10년이나 지난 후에 지금 와서 그때 했어야지. 왜 지금 와갖고 3.1운동이라고 이렇게 복잡한 걸 만들어서 재판까지 하고 이렇게 되느냐. 그리고 3.1운동에서 받았던 일본 제국주의 충격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기르니까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그걸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손병희 선생님이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나라가 망할 때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니네 밑에 10년을 살아보니까 이건 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천도교 지도자인데 내가 독립운동에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신학문도 배우셨죠. 신학문도 배워서 내가 일본 애들하고 해서 질 게 없는 거예요. 질 게 없는 데다가 그 밑에 10년 살아봤는데 이건 이렇게 살아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혁명의 길에 들었던 모든 혁명가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유명하신 분들로는 누가 있냐면 이청천 장군, 신흥무관학교의 지청천 장군은 일본 육사에서 배우다가 자기가 대한제국 무관학교의 특별장학생으로 일본 육사에 갔어요. 근데 가갖고 조선인 학생들하고 매일같이 군사훈련을 배우다가 우리가 때가 되면 가서 독립운동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으니까 때가 지금이 이때다 그러고 회의를 했어요. 야, 그럼 우리 가자 그랬더니 2명만 나섰죠. 한 6-7명이 회의를 하신 모양인데 2명만 나서서 이제 아픈 척하고 휴가해서 서울에 와갖고 수원에서 집이 수원이셨는데 수원이신가 했는데 회고록에 보면 수원에서 택시 타고 안동까지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회고록을 읽을 때 택시 타고 안동까지 가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 가셔서 나가고 신흥무관학교 교관이 되시는 거예요, 두 분이요.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청년들 중에 누가 있냐면 한의건이라고 경성의전단했어요. 경성의전단했는데 경성의전을 포기하고 1919년에 경성의전이면 지금 지금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청년 중에 유명한 장지락이라고 김산이 있거든요. 김산의 아이디어라고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난 그날 너무 흥분해갖고 끼니를 먹는 걸 잊어버렸다. 그럴 정도로 흥분을 했는데 나처럼 끼니를 잊어버린 사람이 조선에 수백만 명은 될 거다.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공감대가 있었고 우리가 무단용 통치라고 그러는데 교과서가 사실은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무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설명해야 독립운동이 얼마나 어려웠고 나라를 지킨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 외에도 이범석 장군 같은 경우 운남무관학교를 졸업하고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파견을 했어요.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파견해서 당계원한테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중국 문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3.1운동이 일어났다는 홍콩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의논해갖고 당계원한테 사직서를 내고 그랬더니 운남군벌 당계호가 돈을 많이 줬어요. 가서 쓰라고. 그 양반이 이제 임시정부하고 친한 거예요. 이 임시정부하고 친해서 돈을 많이 주고 나올 때 기차를 탔는데 너무 흥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말을 할 수 없었다 이런 회고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자혜 여사 같은 경우는
궁궐에 나인을 하시다가 간호부를 하시고 3.1운동 때 참여했다가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북경으로 가셨다가 신채호 선생님하고 결혼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거에 음영운동 했던 분들하고는 달랐던 건 뭐냐면 나도 배울 만큼 배운 거예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일본한테 앉을 수 있어요. 앉을 수 있고 독립만 하면 내가 훨씬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뭐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신 분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919년 3.1운동은 전 민족적인 독립에 대한 에너지가 분출된 그런 혁명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3.2운동의 성과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그 후의 과정이 이렇게 뭐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1932년에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는 가혹한 탄압 때문에 계속 피난 생활을 하게 되는 임시정부의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뭐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임시정부가 이제 존폐 기로에 서기도 하고 뭐 창조파다, 대조파다, 옹호파다 막 이렇게 나눠지고 막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때 차이석 선생은 이제 끝까지 좀 임시정부를 지켜야 한다 이런 입장이셨잖아요. 네, 그 동암 차이석 선생의 그 당시 역할은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동암 차이석 선생님을 오늘 기념하는 이유 중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무슨 말이냐면 그 상해 사변이 나고 윤봉길 의사가 폭탄 투척에 성공을 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일제히 대대적인 압박이 생기고 그 과정에 안창원 선생님이 체포되십니다. 안창원 선생님이 체포되시니까 사실은 임시정부의 가장 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지도자가 사라진 거예요. 체포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흥사단을 주축으로 해서 그걸 했는데 갑자기 체포가 되시니까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우왕좌왕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임시정부라고 하는 주축을 계속 두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대당을 형성해서 당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당이 더 빠르죠. 사무총장하고 정책위 의장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당은 막 있잖아요. 내무부 장관 다 모이면 이제 복잡하니까.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국민당이 다스리고 노동당이 다스리고 민주당이 다스리고 2당 치국이잖아요. 2당 치국이니까 우리도 그걸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존폐론이 생기는 거죠. 임시정부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 존폐론을 주장하셨던 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신 거예요. 의미가 있으신데 차이석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안창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임시정부를 잡히기 직전에 지금 임시정부를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안 되는 말이다. 왜냐하면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정부를 만든 건데 이걸 우리 손으로 없애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우리가 정부를 만들어서 10년 넘게 유지해 왔는데 지금 이 정도 일 때문에 정부를 없앤다라고 하는 건 국제적인 신의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거에 그 권위가 있으시니까 일거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지가 됐는데 안창원 선생님이 1년 유지가 됐는데 그냥 하면 잡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창원 선생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좌했던 동암에게 모든 게 다 이제 밀려오는 거죠. 밀려오니까 동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흥사단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요.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안창원 선생님이 잡혀갖고 지금 감옥에 계시는데 우리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자. 그리고 돈을 내라. 그 말하기 어려워요. 회비 내라. 회비 내서 이거 지키고 안창호를 구하기 위해서 안창호 약전을 제일 먼저 씁니다. 그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안창호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지금 안창호에 관할 건이 상해에 있는 일본 정부가 물론 일본이 실패해 갔지만 이 주권은 지금 중국이잖아요.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막을 수 있으면 막으려면 막을 수 있으니까 최선을 이만한 사람이니까 막아야 된다고 하기 위해서 약전을 쓰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런 활동을 하는 차이석을 체포하기 위해서 5번인가 일본 경찰이 차이석 선생님 집을 습격했는데 못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정을 시켰어요. 안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김원봉이나 김두봉 선생이나 김규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당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가서 자기가 영어가 되니까 헌금도 하셨다고요. 그것도
좋은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차이성 선생님이 미국 풍산한다는 데다 편지를 썼어요. 나는 그 대단에 참여하는 것 중에 임시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참석하지 않아. 대단을 만든다라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임시정부를 없앤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 참여할 수 없다고 그러고 자기가 한국국민당을 만들어서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방황하시던 김무선님도 오시고 이쪽은 좌파잖아요. 살짝 좌파이거나 중간파이거잖아요. 이념이 다르니까 김무선님도 오시고 조한진 선생님도 오시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중경까지 갔어요. 중경까지 가니까 중경에는 국민당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안정이 되니까 중국에서 그 안정시키는 흥사단 조직을 바탕으로 임시정부를 그대로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가 그대로 유지되려면 동암 선생님 같이 조직관리 되시잖아요. 잘 몰랐는데 안창호가 사라진 그 마당에 안창호랑 비슷하게 조직관리할 수 있는 조직관리의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의리 있죠. 그 다음에 이름은 필성이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갔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나눠주신 여기에 보면 정정화 여사가 장강 일기에 뭐라고 썼느냐면 무명옷 한 번 입고 다니시는데 조한우 선생님하고 동암 선생님이 가장 청렴해서 이분들의 청렴한 내용이 후세에도 전해지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을 쓰신다고요. 그런 분위기가 내가 임시정부를 지켜야 하고 임시정부를 지키는 게 맞다고 맞다고 주장하고 그럴 만한 인품을 가지신 분이니까 임시정부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경에 도착했어요. 중경에 도착하니까 임시정부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하고 이범석 장군 같은 사람이 광복군 만들고 그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파와 중간파를 쭉 모아갖고 거기에 이제 김구 선생님이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국민당을 제거해서 당과 정부와 군대가 당정군 삼각체제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동암 선생님이 흔들리는 임시정부를 굳건히 붙잡았고 임시정부를 끝까지 오늘날의 임시정부를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동암 선생님이 임시정부 마지막 비서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 비서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김구 선생님이 주석이고 그 밑에 비서가 아니고 김구 선생님보다 차이석 선생님, 김구 선생님은 한 5살 정도 위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운동가의 선배니까 주석으로 안 치시고 이분은 흥사단이라고 하는 자기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 흥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임시정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비서장인 거예요. 비서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김구와 차이석은 존경하는 선후배 아니면 존경하는 혁명 동지 그쯤 되는 거죠. 그리고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를 우리가 지켰죠.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네. 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키고 1940년에 이제 중경에 안착하면서 광복군까지 만들고 제대로 된 또 임시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데 이 동암 차리석 선생의 역할이 아주 지대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우리 타수진 선생님, 네. 할아버지가 엄청 훌륭한 너무 분이에요. 감동받고 있어요. 몰랐으니까 말씀. 아니 알았는데 또 말씀드리니까 예. 너무 네 감동받고 있습니다. 네. 좋으시겠어요. 네. 할아버지가 진짜 훌륭하신 너무 분이에요. 자랑스럽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광복군 만들어진 이야기까지 했는데 우리 차수진 선생님 광복군 노래도 당연히 또 많이 만드셨겠죠? 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배경으로 1940년대에는 행진곡 스타일의 광복군가들이 많이 작곡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즈음에 많이 들어보신 광복군과 광복군 석탄과 광복군 아리랑 등등 악록강 행진곡까지 다양한 광복군 노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광복군가 1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광복군가 1은 작사 작곡하신 이두선 선생은 1917년에 숭실전문학교를 중퇴하시고 상하이로 진출하시고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채모집위원이자 경북특파원으로 귀국하여 활동하다 검거되어 1년간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이 이두선 선생은 조선의용대의 각종 모임에서 김역과 함께 독창자로 나설 정도로 음악에 재능이 많으셨고 1942년 이후 만들어진 이 광복군가 1은 만주 지역 도처에서 많이 불리며 사랑받은 굉장히 절도 있고 박진감이 넘치면서 투지를 불태우게 하는 힘이 있는 노래입니다. 네. 아까 뭐 우리 교수님이 92분이 서훈을 받았다고 숭실 출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광복군가 1도 숭실 출신인 이두산 선생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숭실고등학교가 통일로 가는 길목인 우리 은평구에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 네. 음악을 들으시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플렛에 가사가 있으니까 가사를 함께 보시면서 네, 광복군가 1 연주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왕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광복군가 1 함께 들었는데 왠지 연주 끝난 다음엔 지청청 장군이 발언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항일 무장 단체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예, 각 정파별로 여러 개의 항일 무장 단체들이 있었는데 임시정부의 이제 정규 군대라고 볼 수 있는 한국 광복군. 우리 독립운동사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네.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일단 군대를 만들었어요. 군대를 만들으니까 선전포고가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곧바로 그 다음날 선전포고를 하죠. 근데 그게 군대가 없다면 그 누구도 인정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OSS 작전을 하죠. OSS 작전을 추진을 해서 했으면 독립운동가가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걸 못했어요. 그 다음에 버마전선에서 그 일본군 문서를 해석하기 위해서 영국군하고 합작을 해서 작전을 해요. 그래서 크게 보면 광복군이 어떤 그 전투를 직접적인 전투를 했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약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 군대가 있었으니까 그런 게 가능했어요. 가능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요. 다른 나라 식민지들은요 그냥 다 돌려주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영국 식민지 영국 같은 좀 프랑스 식민지 프랑스, 독일 식민지 독일은 패전이니까 미국, 필리핀은 그냥 미국이 갖고 뭐 이런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은요, 일본이 일본 식민지잖아요. 이게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미국이 순순히 내주기는 지금 미국 젊은이가 죽은 사람이 얼마인데 이걸 그냥 내주겠냐고요. 그렇다고 미국이 자기가 먹겠다고 그러기에는 소련 눈치가 있으니까 먹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신탁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신탁 통치하겠다는 게 1944년인가에 시카고 선지라고 하는 미국 신문에 나는데 그게 상해로 들어와갖고 그 임시정부가 그걸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독립을 일본이 망할 것 같은데 일본이 망한 다음에 우리가 독립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영국과 뭐죠? 중국하고 소련이 하는 4개국 신탁 통치를 하면 우리는 언제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장개석을 찾아갑니다. 장개석을 찾아가고 니네가 얄타에서 만난다 그러는데 한국의 독립을 보장해달라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장개석이 알았다 그러고 가거든요. 알았다 그러고 가는데 그 모임의 기록에 의하면 뭐가 있냐면 루즈벨트한테 그래서 루즈벨트한테 그 스탈린이 물어봤대요. 그러면 신탁 통치 몇 년이나 할 거요? 이랬더니 루즈벨트가 뭐라 그러냐면 필리핀의 예로 봤을 때 약 한 40년 정도는 해야 빈도가 살아나지 않겠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40년 동안 이게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서 장개석을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 정부가 있고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폭탄 던지고 이봉창 의사가 폭탄 던지고 그 외에 지금 우리가 소집하면 우리도 군대가 있는 거예요. 가서 협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그 강력하게 요구하고 장개석이 그걸 가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서 얄타 회담에서 그러면 적절한 때에 인드크로스 그죠? 그 적절한 때에 독립시킨다는 약속을 받았고 우리가 독립이 되는 거죠. 그게 정부가 없었고 군대가 없었으면 그리고 그 군대가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는 이제 이념적으로 민족주의, 광복군은 이제 민족주의 우파이고 그 조선의용대는 좌파잖아요. 근데 조선의용대가 지금 중경에 같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울레 뭐 이렇게 갖고 팬덕회 이래서 좌파인 게 국민당 장개석 정부도 알으니까 김원봉을 중심으로 하는 그 조선의용대한테는 돈을 안 줘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돈을 받아서 돈을 좀 줘도 그 김원봉 선생님을 이렇게 쓰라고 줘도 이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줄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 밑에 있었던 조선의용대의 젊은 청년들은 사회주의 젊은 청년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관세를 받느니 여기 탈출해서 태양산으로 가면 지금 태양산에서 지금 팔로군 중에 조선인 대원들이 아주 유명한 조선인 대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싸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감론을박을 하다가 그 상당수의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팔로군을 찾아서 태양산으로 가는 거 아주 유명한 역사사실인데 그리고 이제 김원봉 선생이 남죠. 김원봉 선생의 한 80명 정도 되는 그 조선의용대 사람들이 남은 걸 김구 선생님과 임시정부가 광복군 일지대로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일지대잖아요. 새로 들어왔는데 일지대를 시켜주는 예. 일지대로 받아들여주고 그 적어도 그 중경 안에 있는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합작이 통일이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그 박수 선생님하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10월 1일이 38도선 돌파한 날도 되고 우리나라 국방부의 논리는 그거래요. 10월 1일이 공군이 창설된 날이래요. 그래서 육해공군이 완비되어졌기 때문에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방부의 논리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날이 10월 1일이라고 어떤 거를 기념해도 기념할 수 있어요. 기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광복군 창설일이 대한민국 국군의 날이 돼야 역사적 저는 역사 선생이니까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학생들에게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회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광복이 이제 주거동까지 합해서 좌우 합작으로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또 명실상부하게 정부를 갖추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광복군이 창설된 날을 국군의 날로 이렇게 변경해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여기서 그럼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 잠깐 무대로 모셔서 얘기를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의자가 네. 일단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시장 방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행사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와중에 또 코로나에 확진돼서 본인이 방학진이 아니라 방확진 실장이 됐다는 그런 또 썩은 개그를 해주신 우리 방학진 실장입니다. 네. 예. 지금 뭐 국군의 날 얘기 우리 황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네. 뭐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오늘 되게 뜻깊은 날이에요. 제 아들이 오늘 신분교육대 퇴소한 날이거든요. 파주 갔다 왔습니다. 파주 갔다 왔는데, 항상 이제 저희가 신명보관학교라든지 광복군이라든지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들인데 그런 기념하는 날이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꿈인데 그 꿈을 빨리 이뤄야 되겠죠? 우리 아들이 오늘 수료하는데 일사단과 노래 부르고 육군관 불렀지만 독립군관 안 불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군인들이 신병교육 때 수료하면서 마지막 날 광복군 노래건 광복군 행진곡이건 독립군관 노래를 부르면서 퇴소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그 날을 저희가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 때 국방부 장관 세 명에 바꿨거든요. 송영무 장관, 정경부 장관, 서욱 장관 3명 바꿨는데, 바뀔 때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제발 좀 국군들이 수료할 때, 논성 훈련소든 신병교육 때 수료할 때 군인품 하나 좀 부르면서 부모님과 폼에 가면 그 자체가 얼마나 아주 손쉬운 애국교육, 조국사랑 되겠나. 근데 아직도 안 돼 있어서, 근데 안 되지만 저희가 언제든지 간에 우리가 톱스폿을 타는 이유도 그런 것들을 좀 일상적으로 노래와 음악을 통해서 인문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그 꿈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네요. 일단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이 9월 17일인가요? 9월 17일. 네. 10월 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이 창설된 9월 17일로 바꾸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 독립군이라는 걸 확실하게 기억하고 그들이 불렀던 항일 음악을 우리의 군가로 쓰자.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둘째 아들이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둘째 네. 아들 퇴소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차리석 선생님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차리석 선생님께서 지금 모셔져 있는 곳이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랑 상당히 가까운 곳이잖아요. 예, 직선거리로 한 2, 300m 되죠. 네. 자주 찾아뵙습니까? 제가 막 차수진 씨보다 제가 네. 할아버지 모여서 더 많이 갈걸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도 가서 안내하거든요. 몇 번이나 가셨어요? 꽤 많았지만 방 실장님한테는 안 되겠네요. 예, 엄청 가깝거든요. 예, 갈 때마다 좀 어떤 거 느끼십니까? 여러분 효창공 가시면 보셔야 될 게 묘소가 3군데인데, 저기 뒤에 있는 그 김근생 묘지는 홀로 계시고, 그 밑에 있는 상의사 묘지, 물론 안중근 의사 묘는 허묘지만 안중근, 이봉장, 백정기, 윤봉길 묘소가 보면 그 묘소는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분의 묘소가 같은 선상에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묘소 가면 임시정부 묘인묘에 가면 네. 가장 좋은 자리, 가운데 자리에 그 서구 이동령, 김구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서구 이동령 자리가 있고, 그 영의정에 해당하는 자리에 바로 동암 찰석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보 선생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우의정 자리, 그 3명의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본인 묘를 쓰라고 말을 남기셨는데, 갑자기 조성환 선생님,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적인 네. 조성환 선생님이 먼저 급수하셨어요. 그러면 본인 묘 자리 안 구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의열투쟁하신 3분들, 안중근 포함해 4분이지만 4분은 이념과 시대는 다르지만 다 똑같은 선상에 넣었다는 거죠. 백정 선생님은 의결을 실패했지만 실패하고 성공한 것 간에 의열투쟁은 똑같다. 같은 선상에 넣었다면 임시정부 요인묘역은 계급을 뒀다는 거죠. 그 계급의 가장 낮은 자리에 백범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찰수에 모셨고, 예. 그 다음에 우리 독립문국의 거목인 그 서구 이동영을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셨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백범이 차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그 묘의 구성하고 나타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볼 수 있고,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집안 얘기긴 하지만 우리 차영 선생님의 아드님 차영정 선생님, 우리 수진 씨의 아버님 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한 수십 번 들은 것 같은데 본인 차영 선생님의 아들인 차영정 선생님이 해방 이후에 연안차시신데 여기 말에 보면 차라는 차 거기에 연안차시의 그 위에 한 점 밑에 한 줄을 빼가지고 납신자 신실 오래동안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신영조라는 이름으로 오래동안 살았다. 저 그 두 가지 얘기를 꼭 제가 바로 차영 선생님 교도 한번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까 황명 선생님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계에서의 차에서 그런 의미를 맡겨주셨지만 해방 이후에 이 가족들이 얼마나 신선한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정말 이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민족 숭실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그 묘소 참배하는 날이 9월 9일인데 네.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명절 전인데 정말 숭실대 학생들이 단체로 한번 참배하면 했으면 좋겠다. 이거 정말 제가 아까 우리 군인들이 수료하면서 독립국가 부르듯이 숭실대 학생들이 자신들 학교에 선배들을 참배하는 그런 전통도 만들어 주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하여간 그 인정살림을 도맡으셨던 우리 차이석 선생께서는 이제 1945년 9월 9일 8.15 해방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과로로 순국을 하셨습니다. 이때 나이가 이제 향년 65세셨고요.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효창원에 모셔 계십니다만 사실 거기 축구장도 있고 네. 효창원 자체를 좀 국립유지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검은생이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그게 이제 독립운동 전용 국립묘지가 되겠죠. 한국은 불행하게도 오직 대통령이 못 되시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국립묘지 첫 번째가 독립운동가를 모시는 묘지가 아니라 국군들을 6.25 때 돌아가신 국군을 모시는 묘지가 국립묘지가 먼저 되면서 그 국립묘지에 대한 기본 아젠다가 독립운동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사안이 있으면서 그리고 계속 이질적인 시설들, 예. 축구장이라든지 그래서 점점 격화되는 거 아닙니까? 근린공원이어서 그 사실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애완견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막걸리 먹을 때는 사실은 공원이에요, 국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많이 노력해서 근린공원이긴 하지만 독립운동가 모셔지는 곳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많이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방 실장님 얘기했습니다만 국립묘지의 첫 번째로 모신 게 민족해방과 독립을 위한 그런 지사들이 아니라 6.25 때 전사한 군인들. 그게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에 친일이냐 독립이냐의 이 프레임을 반공으로 그냥 교묘하게 바꾼 또 한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그 국립묘지 만드는 것도 그렇고 우리 그 군가 독립군가를 하는 것도 그렇고 국군의 날 바꾸는 것도 그렇고 열심히 해주세요 좀. 할 일이 많고요. 예. 이제 코로나도 겪었으니까 예. 무서울 게 없습니다. 확진되지 마시고요. 예. 뭐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진 네, 실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고 그래서 연신내역에 기념 도형물도 설치되고 오늘 행사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우리 차수진 선생님 혹시 오늘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빠뜨렸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냥 저는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독립운동가이신 동환 선생님의 손녀이자 또 음악인으로 함께하게 되어서 시간 내내 되게 영광스럽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과 항일 역사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에 깊은 필요성과 오늘 공감을 느꼈고 사실 저는 이제 역사 쪽으로 관련된 사람이 아니니까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서 애정이 깊고 관심이 많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쳤으니까.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항일 음악에 관련된 그리고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제가 음악인으로서 또 문화예술로 항일 역사를 함께 연구하고 접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많은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네. 앞으로 음악을 통해서 많은 작업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황교 교수님은 뭐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안 하고 혼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하면 그 독립운동사를 제가 전공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장 한국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더군다나 철학과 윤리가 흔들리고 있는 세상에서 한국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과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제기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그런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잠깐 들으니까 여기 뭐 선생님들도 계시고 비슷한 계통에 계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런 인간 그런 삶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시면 자연스럽게 어느 날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공동체가 어떤 걸 기억하고 또 어떤 걸 기념하느냐가 그 공동체가 앞으로 지향하는 걸 나타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해야 할지 좀 더 확고하고 명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됐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토크 콘서트 음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은 어떤 곡 연주해 주실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한의 음악은 신덕영 작사, 한유한 작곡의 우리나라 어머니입니다. 작사가 신덕영 선생은 1942년 광복군 제2지대에 편입된 작곡가 한유한 선생을 만나서 함께 한일음악 작품들을 창작하셨습니다. 그중 아련하고 감상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우리나라 어머니는 해방의 때가 되었으니 종구의 품을 떠난 동포들이 백설같이 끓는 피를 깨끗이 받아 끝까지 일제 침략자와 싸워 삼천리를 되찾자는 비장한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실 겁니다. 네, 우리나라 어머니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목 은평에서 항일 역사 토크 콘서트 2번 진행을 했습니다. 네, 첫 시간 윤기석 선생 그리고 오늘은 차리석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요. 오늘 이 토크 콘서트는 나중에 민족문제연구소 유튜브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